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긴급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뵙습니다. 예,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던 우리 코스피가 어쩐 일입니까? 이번 주 들어서 급전직하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우리 펀더멘탈에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수급인지 어쩌면 우리가 너무 과열을 했던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 우리 증시를 받치고 있는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정책 효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을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작년 이맘때쯤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사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만 금투세 논쟁이 엄청 났었어요. 맞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뭐 금투세 그거 해야 된다 뭐 예. 근데 이제 시종일관 금투세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 사실 상법 개정의 1, 2차 개정 네. 이제 3차 개정을 해야 되고 그죠? 네. 그다음에 또 상법 개정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 자본시장을 위한 개혁적인 조치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5천 공약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5천. 저는 코스피 5천 달성은 상수라고 봅니다. 예. 상수라고 보고 뭐 실제로 그 IB인 뭐 JP 모간이나 이런 쪽도 예. 5천을 넘어서 강세장일 경우에는 6천까지도 지금 전망하고 있고 KB증권도 최대 7,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코스피 5천과 관련된 것은 이제 지금 그동안의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든지 네. 상법 1, 2차 개정 그리고 이어지는 또 법제도 개선들이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코스피 5천은 그만 갈 거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 아주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희망이기도 하지만 진짜 예. 최근에는 이제 크게 반락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뭐 저기 조정. 최근에 이제 며칠 전부터 조정이 약간 네.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큰 추세는 뭐 변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온 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네. 차원에서의 조정이라고 저는 보여주고 기본적인 그런 뭐 정부의 의지나 흐름 그리고 뭐 유동성이라든지 펀더멘탈 이런 차원에서 전혀 바뀐 게 없다. 호정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기 때문에 또 증시는 또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속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3천은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다음부터는 정책적인 효과, 뭐 이 경제 펀더멘탈을 바꾸면서 5천 로드맵으로 지지한 거지. 사실 이렇게 빨리 4,200포인트를 갈 거라고 사실 대통령 스스로도 또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그 자본시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인 의원님도 그렇게까지는 기대 안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그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올라갈 거라고는 사실 예측하지는 못했었는데 예. 분명한 것 하나는 이제 우리 그 이재명 그 정부에서 예. 자본시장에 대한 선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거의 이제 확신하는 단계까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뭐 정권 바뀐 다음부터 저희가 상법을 2차례 걸쳐서 개정도 했고 뭐 그건 인정해야죠. 또 이어서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정부안으로 지금 예.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약간 기대 못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뭔가 이 투자자단에서는 그 시장의 세율이라든지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저랑 뭐 이소영 의원이 낸 안 가지고 병합해서 지금 이제 같이 논의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시장의 기대에 미치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뭐 저 대통령실이라든지 그 경제부총리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라고까지 긍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은 저 여전히 갖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주가를 부양하는 그 원인이 한 3가지 정도를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하고 유동성하고 펀더멘탈인데 밸류에이션 관련해서는 밸류업 정책들을 저희가 계속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쓰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명확히 시장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고 유동성은 뭐 아시겠지만 너무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하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펀더멘탈 관련해서도 그 저희가 AI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라는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산도 뭐 올해 대비 3배 이상 책정도 했고 또 그
펀드도 150조 규모의 성장펀드, 국민 성장펀드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까지 나와 있어서 그런 펀더멘탈까지도 이제 뒷받침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주가가 저는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PBR을 대비해서는 5,000포인트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체력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좀 훈훈해져야 되고 기업 활동이 왕성해져서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 가시적으로 좋아져야 주가가 견고한 레벨업이 되는 거지. 정책적인 것만 해서 하면 이제 이른바 뭐라 그래요? 빈집을 좀 메우는 정도, 그죠? 근데 이게 추세가 되려면 우리 기업들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야 되는데 몇 가지 이제 걸림돌이야 기업 입장에서는 좀 반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투자자들은 매우 환영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 조율 중에 예를 들면 자사주 의원님이 특별히 자사주 쪽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버를 3차 상법 개정 내용이죠. 3차 상법 개정에 자사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무차별적 완전 소각인가요? 그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신규로 자사주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각해야 되는 것이고 법이 상법 3차 개정이 되면 근데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사주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의 73%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신주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코스피 5천 특위에서 하고 있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마무리되면 이제 저희가 그 상법 개정에 이제 나서려고 좀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그 자사주를 그 매입하는 것은 회사 돈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회사 돈으로 하는 거라서 사실은 그게 회사의 자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그동안 계속 우리나라는 그걸 이용해 왔었잖아요. 근데 미국 쓴다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자사주는 당연히 소각하기 위해서 매입한다고 이미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관행들을 갖다가 이제 바꾸겠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그런 움직임들이 저희가 이제 한참 전부터 준비를 한 게 다 이제 알려졌잖아요. 우리 민주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교환사치를 발행해가지고 편법을 쓰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나타나서 금감원에서 지금 막 감독을 강화시키고 막 이런 실제로 증권사들도 많이 하다가 뜨거라 하고 일단 멈춰놨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기업에서 이렇게 우리가 투명한 그 자본시장을 만들려는 그런 것들이 진짜 하겠구나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감독을 통해서 이제 그 막으면 된다고 보고, 이제 기존 자사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저 보유가 지금 인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스탁옵션을 준다든지, 뭐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RSU라고 직원들한테 뭐 성과급 준다든지 이런 거 예외 조항 같은 건 여전히 이제 그대로 유진하는데 다만 이제 주총에서 이걸 감독할 수 있는 그 틀거리를 하나 더 이제 만드는 그런 건데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바로 소각하려면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 자사주가 막 70%, 50% 이상 소유한 기업도 있는데 대거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올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특수성 있는 그 유형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법안에 담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좀 있는 것이고요. 뭐 시기와 관련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소각 하는 거를 법안을 냈는데 어떤 분은 또 1년으로 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시행령에 유보하신 분도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사주를 처리하는 그 기관이라든지 그 뭐랄까 기업체에서 느끼는 강도로 보면 의원님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신규로 취득한 건 즉시 소각이고. 네. 그리고 기존 보유는 6개월인데 그 왜 그러냐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6개월 뒤에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1년 유예인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죠. 뭐 이렇게 6개월 뒤에 법이 시행되니까. 하려고만 마음이 1년이면 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죠, 사실. 그리고 이미 다 알려져 있죠. 이미 다 알려져 있는 할 거다. 네. 준비하는 기업들은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쏙 빠져나가는 데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문제죠. 큰 기업들은 여론 의식해가지고 스톱했는데 또 이렇게 중소기업 이런 데들은 그냥 뭐 우리까지 하고 하는 데들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펀더멘탈 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부의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그 계획이 명확히 서 있고 의지도 있으니까 그런 그 장도 펀더멘털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저희가 늘 얘기했던 우리 그 자본시장의 불투명성, 그러니까 뭐 편법적 지배구조라든지 중복 상장이라든지 쪼개기 상장 이런 걸 통해서
그 일반 그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 이런 것들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이제 PBR이 이제 뭐 요즘에 최근에 좀 올라가서 한 1.34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낮잖아요. 그렇죠. 아시아의 평균 2.2고 뭐 세계 평균은 3.5 정도 되니까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도 낮아 있는데 그런 그 밸류 업만 제대로 하더라도 PBR이 거의 2배 이상 갈 수 있는 그렇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이 에이펙을 전후로 해서 네. 반도체 랠리와 함께 급하게 오른 건 사실이나 네. 그럼 뭐 자연스럽게 뭐 5% 10% 조정받는 거 가지고 그것까지 뭐 정부 여당에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러나 이제 긴 추세에서 정부 여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을 주고 네. 그게 유효한 정책이 입법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뒤집을 수 없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몫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주가는 뭐 저도 주식 한 30년째 30년 정도 했는데 아 주식 하셨어요? 저는 뭐 저 금융기관 다녔기 때문에 저기 취업할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인 투자자들의 울분을 네. 현장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자본시장 선진화 의원님들 중에 주식 제일 고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시켜야 되는 게 제가 정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그냥 3% 나오셔서 그런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투자자들이 많으시니까.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들 중에 내가 자본시장을 내가 바꿔보겠다 하는 분을 정치의 목표라고 얘기하는 분은 처음 뵀는데. 제 책에도 있어요.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하나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하고 또 하나는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겠다. 이거 두 가지가 제가 정치하는 이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융노조 위원장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거래소라든지 뭐 증권사 전부 다 저희 소속이었고 그 현장에서 그리고 저도 직접 이제 개인 투자를 오랫동안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너무 화가 날 때가 많거든요. 이 자본시장 그 불공정한 자본시장 때문에 20, 30년 하면 진짜 인이 백히죠. 네, 뭐 이렇게 요즘 조금 해갈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네. 그 원인들을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네. 그 뭐 그냥 그 탁상공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진짜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제가 저절로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투세 그 폐지할 때 네. 그 디베이트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 그렇죠. 처음으로. 네. 그때 제가 이쪽 패널이었죠. 예, 폐지 팀에 이소영은하고 같이 폐지 팀의 팀장 맡아가지고 디베이트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도 농담으로 그런 의원이 계신데 우리 당에 이제 조세 정의파 소위 조세 네. 정의파 의원들 계세요. 강경파죠. 약간 이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그 의원들 계신데 지금도 저한테 뭐라 그럽니다. 가끔 농담으로 아니 노동운동했는데 그걸 이룰 수 있냐 그래서 노동운동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우리 증권사 다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한다고 저는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전에 보면 뭐 LG화학, LG솔루션 뭐 그 물적 분할 이런 거 할 때 보면 LG화학 그 우량주 사서 뭐 배당 좀 받고 장기 투자해야 되겠다고 사놨더니 그렇죠. 분할해가 그런 피해들을 그 상시적으로 개인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 그 하나의 예지만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땐 PBR 2배, 3배 무조건 간다. 그런 제가 신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들 걱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잘 급하게 오른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게 근거 없이 오른 건 아니고 그럼요. 법과 제도가 자본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터전을 만들어 줬고 물론 이제 미완입니다. 3차 상법 개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데다가 이제 반도체 랠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의 가장 영향력이 큰 두 종목이 그냥 랠리를 해버리니까 오른 건데 맞습니다. 사실 그게 뭐 우리만 올랐습니까? 엔비디아라든지 다 올랐죠. 뭐 그 예전역에 많이 올랐고 뭐 경쟁사인 마이크론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버블은 아닌데 우려는 뭐냐? 어쩌면 정책을 하시는 정부의 고위 관계자, 고위 당국자 혹은 입법 활동을 하는 의원님 같은 이제 국회의원 특히 여당에서 이렇게 모이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주시장에 대해서. 야, 이건 너무 급하게 오른 거 아니야? 이제 다 된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지금 아무 뭐 근거도 없이 4,200이 맞아? 이러면서 오히려 신중론으로 가고
야 이런 뭐 제도 개혁도 이거 너무 해가지고 초반에 막 불질러 놓고 이거 나중에 뒷감당 안 되는 이런 얘기 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일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다시 우리가 이거 너무 막 법을 낀 거 아니냐. 그러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속도 그래? 조절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 금투세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시길래 제가 아직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우리는 코스피 5천 특이니까 거기 목적에 맞게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물론 주식이라는 것이 정말 그 경제도 심리지만 주식은 정말 심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심리적으로 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형성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이거는 그냥 그 기존에 있었던 단기적인 뭐 이렇게 그 상승 이런 차원을 넘어가지고 그 정부의 그 의지라든지 또는 그 집권 여당의 그 법 제도적인 그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거래소나 그 리서치 센터장들 하고 펀드 매니저 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하면 그분들이 평가가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대단히 높고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죠. 뭐 PBR이나 퍼나 이런 거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다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뭐 사실은 이번에 주가 조정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AI에 대한 뭐 이렇게 성장이 그렇게 계속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회의감이 좀 미국에서 뭐 있었다고. 미국에서 이제 신중론 나오고 야 이거 좀 과한데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빠진 거죠. 제이미 다이먼 같은 사람들 뭐 30% 조정받아야 된다고. 네네네. 많이 틀립니다. 제이미 다이먼. 네. 네. 그리고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그 AI와 관련된 거는 이제 보니까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저기 99년도에 왜 그 닷컴 버블 있잖아요. 닷컴 버블 그때랑 뭐 비교를 하면서 AI가 좀 버블이 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던데 그때는 저 AI랑 완전히 상황이 틀리죠. 완전 다르죠. 그때는 뭐 그 퍼가 주가 수익 비율이 60배 막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지금 AI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많이 올랐다 해도 30배밖에 되지도 않고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PC에서 이제 뭐 그 모바일로 이렇게 이전하는데 10에서 15년 동안 이렇게 걸려서 가면서 10년, 15년에 걸쳐서 계속 주가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AI 같은 경우는 불과 이제 3년 되지 않습니까? 22년도에 그 GPT 그때 나오면서 3년 이제 불과 3년밖에 안 됐고 확장하는 초창기밖에 되지 않고 뭐 저기 퍼도 뭐 30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뭐 전혀 비교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AI가 이제 지금 현재 막 초창기고 막 확장세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수익성으로 연결되느냐에 대한 건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회사를 잘 골라내는 게 투자자의 몫이죠, 사실. 그렇죠. 거기 AI 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한 것이죠. 예.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 AI가 자리 잡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에 발맞춰 가지고 그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할 때 제 시정연설을 이렇게 봤는데 그 제목 자체가요. AI의 새 시대를 여는 첫 예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제목이 시정연설의 제목입니다. 고속도로를 내겠다 그랬죠. 네네. 그만큼 이제 그 AI와 관련된 그 의지가 대단히 강하고 예산도 뭐 올해 대비해서 3배 이상 책정도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펀드도 이제 그 산업은행이 한 75조 그리고 민간 금융계에서 75조에서 150조로 펀드를 만들겠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지금 발표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미 뭐 산업은행 75조는 저희 정무위에서 처리도 했습니다. 정무위 소속이시죠. 네네네. 그래서 뭐 그쪽 그 산업은행에 대한 그 자기자본금도 저희가 올려줬고 그런 쪽에 전략적 그 투자를 많이 하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시장의 불확실성은 뭐 전혀 거의 다 이제 다 해소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그 상승 가능성은 대단히 앞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사실 예전에 뭐 12.12라고 그런 그 조치도 있었고 투신사를 동원해 가지고 막 사게 하고 뭐 그런 인위적인 수급의 어떻게 보면 조절을 통해 가지고 증시를 떨어지는 증시를 일부러 막 부양시키려고 막 정말 부자연스럽게 해서 그게 오히려 더 데미지를 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적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로드맵 그러니까 금투세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을 1차 했고 3차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남아 있는 게 배당 분리과세예요. 근데 배당 분리과세에 대해서 사실 재정이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건 온 국민이 아니까 그 컷에서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부동산이 얼마나 앙등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동산에
몰린 돈을 자본시장으로 물꼬를 트자라는 그게 사실 지금 시점에 넘버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조세정의만 따질 일이 아니고 좀 이 차에 확실히 배당의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세제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통령실이나 당정 간에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부안으로는 사실 시장을 설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가 하겠다라는 거로 바뀐 것 자체도 네, 진일보긴 하죠. 일단은 이제 저 진일보 한 것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지난번에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해서 그 정부안을 이제 국회 제출했고 13일부터 이제 기재위에서 그 논의가 본격적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사실은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안의 핵심은 이제 40% 이상 배당했을 때 그 최고세율을 현재 45%에서 35%로 10% 인하해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시장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현재 45%인 그 저기 최고세율도 각종 이제 그 감면 등을 통해 가지고 실효세율은 한 30% 후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35%로 인하해봤자 4% 정도밖에 인하 효과가 없는데 배당은 지금 현재 우리 나라 평균 배당 성향이 27.2% 정도 되거든요. 최하이죠. 예, 평균 거의 최악이죠. 뭐 거기 그런데 이제 27에서 40%까지 배당 4%의 그 저희 소득세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혜택 때문에 13% 이상 더 배당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인센티브로서 자극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대주주 양도세율이 25%잖아요. 근데 이걸 35%를 한다 그러면 여전히 기업들은 사내에 유보했다가 매각하는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배당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고 이제 정부에서 그 35%를 한 가장 큰 뭐 구체적인 35%의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세수가 많이 줄어들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35%가 아닌 25%로 인하했을 때 오히려 세수가 더 거친다라는 그 보고서가 최근에 많이 나왔거든요. 배당을 많이 해서.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기재위의 그 온라인이라고 그 대표 나와서 이창환 대표. 네네. 저희 방송 자주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5% 인하했을 때 오히려 세수가 2.9조 원이 더 거친다.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보고서를 또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의 근거에서 이제 이번에 기재위에서 논의한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또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이런 점 저런 점을 변수를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정도 시뮬레이션은 AI 시대에 그걸 가지고 뭐 기재부에서는 세수가 엄청 준다 그러고 업계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늡니다라고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걸 빨리 그냥 야 이게 대전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 그리고 부동산으로부터 자본시장으로의 정말 역사적이잖아. 이런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물꼬를 터서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얼마 좋은 기회입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정말 가슴을 열고 뭐 예산을 챙겨야 되는 임무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죠. 근데 뭐가 사실인지는 빨리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약간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부자 감세,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 자꾸 이제 부자 감세 이렇게 이제 조세 정의 뭐 이런 것들, 이런 이념적인 것들을 갖다가 섞어서 이제 판단하다 보니까 애정정한 그런 선에서 결정된 뭐 이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법인들도 이제 배당을 많이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 뭐 원천세 같은 거를 더 많이 내고 당연히 세수가 늘 수 있는 여력들이 많고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거고 또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거래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거래세도 늘어나고 자본시장 활성화돼서 주가 오르고 지금 거래세 많이 늘었을 거예요. 제가 증권사들 지금 막 그 이익이 조 단위로 지금 막 넘어간다 그래서 증권사가 뭐 반기에 1조 뭐 어떤 증권사는 요번 그 하반기에 2조 번다는 데도 있는데 그게 위탁 수수료가 많아서 맞습니다. 그런 거면 위탁 수수료 비례하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원래 금투세 도입하면 거래세 폐지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거래세가 지금 엄청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수가 네. 늘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그 논쟁이 지나고 1년 전의 일이지만 그게 상당히 큰 분기점이었죠. 그때 만약에 그 폐지하고 일단 자본시장 선진화부터 확실히 한 다음에 다시 도입하더라도 하자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면 만약 금투세가 시행됐다라고 하면 상법으로 못 넘어갔겠죠. 못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네. 당연히 상법으로 못 넘어가면 거기서 브레이크 걸리면 또 네. 세제 개편도 힘들어지는 건데 맞습니다. 어쨌든 작년 이맘때 참 큰 역할을 하셨고 네. 또 저희 3프로 TV도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패널로 모시고 또 네. 이소영 의원도 모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론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어쨌든 그 정무에 계시니까 특별히 또 이 기재위 소관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세제에 관련된 거, 배당 세율 그리고 배당 성향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유효하게 줄 거냐 이 부분 그리고 자사주 소각과 함께 기업 활동을 좀 이렇게 사실 반대로 좀 역동성 있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배임죄에 대한 네. 논의가 있잖아요. 네, 네. 배임죄가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사인 하나 할 때 그냥 벌벌벌벌벌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못한다. 네. 여기 걸면 그거 뭐 이런 식으로 배임죄가 맞습니다. 돼 있어서 네. 네. 좀 너무 심한 거다라는 의견은 업계에 굉장히 많이 네. 퍼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쪽에도. 그 전에 저희 상법 개정하기 전에 네. 그 재계 대표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간담회들 많이 하고 이렇게 정말 특이하면서 간담회 많이 한 것도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재계 의견들을 들었을 때 재계들도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고 그런 배임죄에 대해서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계속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상법 개정 이후에 그에 대해서 경제 형벌을 좀 합리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 그걸 이행하는 차원에서 지금 배임죄와 관련된 그 이제 검토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이게 무슨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장동 재판을 면소 판결하려고 배임죄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상한 프레임을 걸으셔가지고 지금 그게 정치 공방화 지금 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은 배임죄 폐지라고 자꾸 이렇게 표현을 언론에서 하다 보니까 대체입법이죠. 대체입법입니다. 예, 그래서 배임과 관련된 행위들은 다 처벌합니다. 처벌하는데 현재 형법상에 있는 배임죄 그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빼고 구체적으로 한 30-40개 법안이 되더라고요. 30-40개 법안에 배임과 관련된 거를 처벌하는 조항들을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배임죄로 처벌된 그 판례들 있지 않습니까? 예. 판례들을 유형별로 다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법무부에서. 그래서 그걸 다 그게 끝나면 이제 유형별로 다 그 각 법안들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대체 입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꾸 그걸 배임죄를 폐지한다라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거 보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그 뭐 지금 수석하고 있는 그 저기 유상범 의원부터 해가지고 몇 분의 의원들이 그 배임죄 완화하는 법안도 다 제출하고 그랬거든요. 국회에 지금. 아니 원래 국힘당이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네. 국힘당 이걸 뭐 이복현 원장도 뭐 그렇게 배임죄 뭐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네. 어쨌든 기업들 뭐 비즈니스 프렌드리라고 전통적으로 하는 데가 이제 보수 쪽이니까 그거를 그 사안 가지고 안 하면은 글쎄 뭐 지지 기반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를 할지. 저희가 상법 2차 개정할 때도 원래 1차 개정할 때는 또 갑자기 반대하다가 또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그때 이제 국민 여론이 상법 개정에 대한 그 우호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또 2차 상법 개정은 또 반대를 해갖고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저도 그때 찬성 필리버스터도 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제 보수 정당의 기조상 사실 배임죄는 완화시켜야 된다, 폐지시켜야 된다고 그러겠죠. 하는 게 맞았고 그동안에도 일관된 기조였거든요. 이복현 뭐 저 금감원장도 배임죄 폐지해야 된다고 했었고 또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두말할 것도 없이 뭐 그게 전부 다 그 주주의 그 이사의 충실음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윤석열, 뭐 한동훈, 그다음에 그 최상목, 한국은행 총재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니고 전 정부 때는. 그러다가 사실 좀 이렇게 뒤집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뒤집은 거죠.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시장은 그냥 시장의 그런 그 자본주의 질서에 대로 이렇게 좀 같이 하는 거에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이 상속세법 개정도 지금 시도 중이시죠? 대기업 상속세법. 예, 그거는 지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그러네요. 네네. 우선순위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내년 초 정도 되면 본격적인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너 일가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속 증여세를 지금 낮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준이 그 주가 4개월치 주가 평균으로 가지고 그 상속세 세율을 매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주주 같은 경우, 지배주주 같은 경우는 주가를 누르고 싶죠. 예, 주식을 그 뭐 이렇게 팔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영권 방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주가를 그냥 누르는 거죠. 그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런 편법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팔 때 또 프리미엄 엄청나게 파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할증으로 20-30%를 더 내잖아요, 세금을. 그러니까, 대주주. 네.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주가 누르는 그게 이제 관행처럼 되어 왔었는데 그거를 좀 해소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처럼 이소영 의원이 낸 안은 그 PBR 0.8, 0.8 이상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주가를 기준으로 하되 0.8 밑으로 내려가면 비상장 기업의 평가 기준, 그 뭐 자산가치 뭐 이런 거 총괄해 자산가치 수익가치 그거로 해서 매기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PBR이 1이면 자산가치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시가총액이. 네네. 근데 0.8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도 있다. 봐주자. 네네. 근데 그게 0.2도 있고 0.2 심한 경우 0.1 몇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럼 도대체 왜 상장하는 거냐. 네네네. 그냥 다 해가지고 소각을 해버리던가 네네. 그냥 다 팔아가지고 뭐 돈으로 나눠주던가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시가총액이나 이 주가 보지 말고 기업의 본질 가치에 대해서 하자. 이건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같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법안 지금 준비해가지고 지금 의안가에 지금 검토 지금 중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PBR을 0.8로 할 것이냐 1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사실 저도 지금 있는데 PBR 제조업 같은 경우는 PBR이 상당히 낮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거를 높여놓으면 또 현실성이 또 떨어진다 그런 또 관점도 있고 또 0.8이면 지금 현재 PBR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지금 약간 현실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뭐 0.8로 할지 1로 할지는 아직은 이제 고민 중인데 그거랑 이제 그 PBR 2라고 그리고 이제 4개월간의 평균 주가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기업의 그 저기 순자산 가치 있지 않습니까? 가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 세율을 매기는 뭐 이런 식의 그 내용으로 지금 준비 중에 지금 있는데 하여튼 그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그러니까 대기업의 그 지배주주들에게도 상속세의 인하에 대한 그 당근도 주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지 말고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전형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배당 분리과세도 그렇고 또 뭐 50억 10억 논쟁도 그렇고 금투세 논쟁도 그렇고 또 아까 배임 그것도 그렇고 또 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재벌 대기업의 대주주들의 상속세 일단 뭐 이렇게 인센티브 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상속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야, 그럼 이게 더불어민주당 정책 맞나?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보면 부자 감세 프레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이 원래 지지 기반 약간 서민층 또 노동자 이런 데서 좀 싫어하지 않아요? 특히 기본적으로 이런 거 계속하면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의 그 저기 정서를 제가 다 확인했다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현장파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저기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일명 상속세법이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이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하나요? 아니죠. 다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근로자고 뭐 사실 다 찬성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그 일부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 정의라든지 또는 뭐 부자 감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 이념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 분들은 좀 반대하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의견들도 존중하지만 우리가 지금 자본시장이 너무나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정말로 이렇게 선진화 시켜가지고
지금 그 부동산에 있는 투기 자본들이 자본시장으로 지금 옮겨오게 해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기업에서 그 더 많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는 그렇죠. 그런 선순환적인 그 자본시장의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더 우선순위에서는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모든 논의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이 다 찬성입니다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본시장의 대전환 그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지원. 이게 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할 거 없이 다 자기 기업 보호한다고 뭐 장벽을 치고 관세를 메고 하는데 우리만 네가 알아서 할 수 그러면 떨어질 거고 그러면 반도체 산업이 경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디서 투자를 하며 어디서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그 3년 동안에 그 뭐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삭감했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역행했거든요. 이번에 아주 크게 늘리셨더군요. 보니까. 그 AI 시대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얘기했잖아요. AI 시대에 하루가 뒤처지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그렇게 지금 AI 관련된 대전환에 관련해서 전 세계는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고 제가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지금 우리 자본시장에서 정말 그 가장 그 큰 성과는 제가 볼 때는 자본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본시장을 정말 선진화시켜야 됐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인정을 하시긴 하실 그렇습니다. 거예요. 완전 실용주의 노선이고 실용주의시거든요. 그래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처음에 그 얘기 그 저 당에서 나왔을 때 무슨 얘기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딱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긴 제가 건의드린 그 왜 이자소득세하고 배당소득세가 같아야 됩니까? 위험자산과 모험자산, 안전자산인데 그럼요. 그것도 제가 그거는 몰랐습니다 하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세율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현실화하는 거 뭐 이런 게 한 다음에는 사실은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이 투자자들의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는 것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나오셨으니까 사실 이게 너무 긴 얘기는 아니고 이제 미국은 진짜 이거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도 이게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은행 얘기 다르고 정부 얘기 다르고 또 업계 얘기 다르고 금융권 얘기 다르고 가닥을 좀 잡아야죠.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정부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11월 중에 이제 그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TF를 이제 그 정무위하고 기재부하고 한은하고 해서 이제 TF 만들어 갖고 정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우리 당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TF 저도 TF 위원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는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관련된 법안도 또 발의하신 게 있으시죠? 네, 발의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이 통화 정책 그 디지털 통화잖아요. 통화 정책의 그 안정성인 측면하고 또 민간 기업의 혁신이라는 두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이제 거기는 통화 정책을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 중심으로 은행권 중심으로만 이렇게 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도 냈었는데 그 논란은 이제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에도 그 발행자로 참여를 시켜주되 대신에 시장 혁신과 관련해서 또 안정성이 또 훼손되면 안 되니까 감독 당국의 그 감독이나 이런 걸 좀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보완하는 이런 식의 이제 흐름으로는 갈 것 같은데 저도 법안을 냈는데 제 법안의 특징은 이제 코인런이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보에서 그 준비자산 예보에서 먼저 선지급하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다른 법안에 없는 거를 추가로 좀 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준비자산을 쌓아야 되잖아요. 국채겠죠. 그랬는데 그 발행사가 그 파산했을 경우에는 그 준비자산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그렇죠. 그거 못 건드리게 해놔야 되겠죠. 네네. 그거를 넣은 게 제 법안의 특징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좀 뒤처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관점에서나 이 조금
이 부분에 전향적인 정책을 구현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안이라는 게 좀 미흡하다 이런 방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좀 오른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 주가가 올라서 그런지 여의도 식당 분위기도 조금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의도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고 저 지방이라든지 뭐 이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안 계신 데는 여전히 썰렁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장률이란 측면에서 정부하고도 계속 얘기하시도 당대변인도 맡고 계시잖아요. 원내대변인도 하고 계시는데 이 남아있는 기간 그리고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뭐 저성장 기조가 거의 뉴 노멀이 된 그런 시대에 접어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우리가 이제 불법 개업 이후에 역선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그게 이제 지난 3분기 때 보니까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 1.15, 1%대를 해보게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제 심리도 한 4년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지금 올라와 있고 그래서 내수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은 예. 가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 재정 정책의 이제 효과다 뭐 이런 이제 진단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경제 성장을 계속 이렇게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 이제 성장률을 그래도 2%대 이렇게 2, 3%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반도체라든지 뭐 인공 AI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성장세가 상당히 이제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의 평가는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네. 기업의 성과는 펀더멘탈은 좋은데 주가는 저평가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자본시장의 그런 불공정성 때문에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자본시장을 선진화시켜서 그 기업의 성과만큼 실적만큼의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기업에 대한 모든 것들도 투명하게 공개도 해야 되고 또 편법적으로 뭔가를 도모하는 것들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그런 노력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계속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제가 저 방송 중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가가 최근 몇 주 동안 급하게 오른 건 사실 또 이번 주 들어서는 급하게 좀 조정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미시적인 뭐 주가 부양을 하거나 뭐 수급을 조절하거나 그런 걸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마 그 대신 이 증권시장, 이 자본시장의 기반을 튼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 입법 활동이고 정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해서 야 이거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버블이 터져가지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뒷감당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제발 좀 안 해. 맞습니다. 네, 그건 시장에 맡기시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그렇게 뭐 그것까지 책임지라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냥 원래 로드맵대로 뒤처지지 않게 그렇게 좀 각별히 당정 협조도 잘 해주시고 당내에 이견이 있는 의원들과도 잘 이렇게 조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연장선상이지만 그 진짜 성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진짜 그쵸. 성장은 이제 공정 성장이 이제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공정한 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들이 되게 투명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에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자본시장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그럼 그 투자된 그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또 혁신적인 그런 곳에 또 투자를 해갖고 또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이런 것이 진짜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저의 그 자본시장의 선진화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시장이 급하게 조정받고 있는 3일째 오늘 금요일인데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혹시 후퇴하거나 또 입법 활동에 있어서도 주가가 너무 크게 상승한 것들을 반영해서 조금은 속도 조절하는 건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원내 또 당 대변인을 겸임하고 계시는 김현정 정무위원회 의원이신 또 이 금융시장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모셔봤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네. 또 이슈가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